원래 무역기술 장벽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역기술 장벽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정당한 규제는 사실상 무역 장벽이 됩니다. 의도는 안전이었지만 효과는 차단인 겁니다. 관세만 낮추면 무역이 자유로워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박을 꿈꾸며 중국 진출에 나섰던 한국의 몇몇 유제품 기업은 수출업체 등록 실패로 단 한 팩의 우유도 중국에 팔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바른 바닥재가 국제통상 분쟁의 불씨가 된 적도 있습니다. 모두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장벽이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무역을 규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관세가 있습니다. 주로 관세를 통해 규제하는 반덤비 관세나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관세 말고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비관세 조치, NTM이라고 합니다. 관세 외의 모든 규제와 정책, 요건을 말하죠.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조치, 관행이라면 전부 N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관세 장벽, NTB는 무엇일까요? NTM 중에서 실제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NTM에 속하는 부분 집합인 셈이죠. 같은 조치라도 무역 제한 효과가 확인되면 비관세 장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특정 국가의 제품 수출에 방해가 된다면 안전을 위한 비관세 조치 중에서도 비관세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의도가 아니라 효과로 판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TBT와 SPS 역시 비관세 조치이면서 때로는 비관세 장벽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정당한 규제가 되는지 혹은 숨겨진 장벽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면 안전 기준이나 성능 기준 또는 포장 방식까지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유럽에서는 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미국이나 중국 기준에 맞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것이 TBT, 무역기술 장벽입니다. 상품의 기술적 요건이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거죠. 무역기술 장벽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규정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기술적 요건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기 제품 안전 기준, 화학물질 사용 제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등이 이에 속하죠. 두 번째는 표준입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고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표준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가 쓰는 충전선이 5핀에서 8핀으로 그리고 C타입으로 수렴된 것이 대표적 사례죠. 세 번째는 적합성 평가 절차입니다. 기술 규정과 표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험, 인증, 검사, 형식 승인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런 증명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기술 장벽이 왜 문제가 될까요? 원래 무역기술 장벽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기준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런 차이들이 너무 클 때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정당한 규제는 사실상 무역 장벽이 됩니다. 의도는 안전이었지만 효과는 차단인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직접 마주쳤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이 성능 좋은 TV를 해외 수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KC 인증을 받았죠.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려 하니 중국은 CCC를 요구하고 유럽에 팔려고 하니 CE가 필요합니다. 또 태국은 TSI, 인도네시아는 SNI를 요구합니다. 나라마다 서로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샘플을 들고 현지 시험기관을 찾아가고 테스트를 받고 검사를 받고 인증 마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혹시나 불합격이라도 한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관세는 없지만 이 장벽을 넘는데도 만만치 않은 대가를 따르는 거죠.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2014년 5월 중국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과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 낮은 수입 유제품이 중국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대로 우리나라 유제품 업체 48곳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6곳이 등록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곳은 흰 우유의 유통기한 표시 문제였습니다. 2곳은 조제 분유를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품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 절차의 차이로 수출길이 막혀버린 사례인 거죠. 이번엔 우리나라가 만든 규제 사례입니다. 2011년 한국은 PVC 바닥재의 특정 환경 호르몬 성분의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발암 물질이며 유독성 위험이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만든 이유는 한국의 온돌 문화 때문이죠. 바닥에서 앉아서 생활하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바닥에서 기어다니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반발했습니다. WTO에 특정 무역 현안을 제기하며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온돌 문화의 주거 환경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였지만 상대국에게는 장벽이었던 셈이었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자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것이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